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 시대에는요, 인생은 비스킷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없는 과자가 먼저 나오면 그 통 안에는 분명히 맛있는 과자가 남아있다는 말인데요. 이는 우리가 말하는 희망과도 같은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 내 인생의 비스킷통 안에는 더 좋은 일이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힘든 시간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이 코스피의 악재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에게요, 이번 주는 참 조마조마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오전 9시에 이 코스피 지수는요, 이 18포인트 하락하며 개장을 했었는데요. 이 불과 1분 만에 하락폭은 22포인트로 커졌었고, 그리고 이 1900선이 드디어 깨졌었죠. 이 지수가 이 장중에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건요, 10월 17일 이후 2개월 만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하루 종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이 지난주 세계 금융시장이 급락한 데에 따른 불안감이 또 국내 증시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요, 이 지난주에 유가 하락, 그리스 정치 불안, 그리고 중국 증시 하락 등의 여파로 3.3%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주 세계 57개국의 평균 주가도 3.77%나 떨어졌었는데요. 특히 20%가량 급락한 이 그리스를 비롯해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유럽 증시와 러시아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남미와 상류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미국과 독일, 영국 증시도 여지없이 무너졌었죠. 이런 글로벌 악재예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러 악재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이 불안감이 공포로 바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악재에도 심하게 휘청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안에 촉발한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유가 하락입니다. 그동안 유가가 떨어지면 이 원유의 수요가 늘면서 세계 경제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또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유가 하락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호재라고 하면서 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저유가에 힘입어서 3.5%나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앞선 IMF의 전망치인 3.1%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수치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주에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하루 평균 석유 수요량을 올해보다 90만 배럴 늘어나는 데 그친 9,330만 배럴로 전망하면서 이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23만 배럴이나 하향된 수치인데요. 그 후 금융시장은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 수요 부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수요 부진의 여파로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결국 이 세계 경제는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이 잿빛으로 바뀐 셈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이 유가 하락의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앞서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이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에도 유가가 하락한다는 점은 향후 이 유럽과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계 경제에서 설비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회사가 이 설비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지만요. 유가가 하락하면 이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이어서 이 금융 불안에 불을 지는 건요, 이 그리스의 전국 불안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그리스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가 이 지지율 1위를 확보하면서 현 집권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그리스 정치 리스크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12월 말까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멈출 줄 모르던 중국 증시까지 급증가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한때 3,000포인트까지 돌파했지만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는 회사채 범위를 좁히는 조치를 취하자 5% 이상 급락해서 2,80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투자 과열을 막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건 악재이지만요. 중국발 악재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석이 참 분분한데요. 먼저 이 세계 증시의 불안이 이런 3대 변수가 아닌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에서는 이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서요. 투자자가 불안해하던 차에 유가 하락 등의 악재가 터져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 투자자가 유가 급락에 흔들리고 이 그리스 정치 불안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펀더멘털보다 센티멘털, 투자 심리가 문제라는 주장이죠. 또 이 유가 하락과 경기 회복 간의 시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요, 바로 다음 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지지만 이 두 번째 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원유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투자증권은요, 이 최근 유가 하락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연 2조 1천억 원의 소비여력이 더 생길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요, 어느 쪽이든 이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가 급락으로 이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원했던 목적인 경기 부양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말과 연초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동반 매수를 하면서 겨우 이 1900선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과연 언제까지 침투된 분위기를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되도록이면 빨리 살아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 대내외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 더 예민하게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금융관계의 역사 그 시초가 된 튤립 버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버블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했던 최초의 버블을 튤립 버블이라고 합니다. 발단과 전개, 몰락이 제대로 기록된 버블 중에서도 엄청난 버블로 기록되어 있죠. 17세기에 이 네덜란드는요, 유럽의 경제력을 완전히 장악했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전까지 네덜란드는요, 그저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속국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암스테르담으로 전쟁을 피해서 상업인들이 대거 이주하고 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던 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또 네덜란드로 대거 이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이 독일에서 발생한 30년 전쟁으로 보헤미아와 체코의 직물 산업이 붕괴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직물업에서 네덜란드가 독점을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런 대외적 환경들은요, 네덜란드가 그 당시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데 큰 몫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자산의 버블은 경제적 풍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튤립 버블 역시 네덜란드의 경제적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튤립은요, 이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아름다운 모양 때문에 이 오스만 제국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기른 꽃인데요. 지금도 이 터키의 국화가 튤립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꽃이죠. 이런 아름다운 꽃이 유럽에 전해진 건요, 오스만 제국에 주재하던 네덜란드 대사가 튤립을 선물로 받으면서입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 전해진 튤립은요, 특유의 그 아름다운 자태로 금방 귀족과 부유층의 관심을 끌게 되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튤립을 기르던 도중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튤립의 구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변종이 되게 되면요, 꽃의 색이나 무늬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변한 튤립의 구근을 사고자 사람들은 꽃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 더 많은 구근의 개량 또한 이어지게 되죠. 부자들은 이런 아름다운 꽃을 과시의 수단으로 갖고자 했고, 부의 상징이 되면서 이 아름다운 튤립에 대한 열광은 점차 커져가게 됩니다.
튤립의 구근이 거래 대상으로 쓰인 이유는요, 이 튤립이 양파처럼 뿌리로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구근을 심으면 그 구근이 자라서 여러 작은 새 구근으로 퍼지게 되고요.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방식인 거죠. 이런 과정에는 대략 7,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튤립은 구근을 심고 꽃을 피우는 걸 보는데 최소 7개월의 시간이 요구되는 식물인 거죠. 그런데 이런 튤립의 특성에도 불구하고요, 이 꽃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8개월 후에 구근을 두고 지금 거래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부자들이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튤립에 열광하자 어떻게든 튤립의 변종만 잘 시키면 크게 한 몫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튤립의 구근에 대한 원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튤립 구근의 값은 치솟게 됩니다. 그러자 말 그대로 이 튤립의 구근은요, 네덜란드의 로또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튤립의 구근을 사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튤립의 뿌리를 사기 위해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일반인들이 이런 튤립 구근 가격 폭등을 두고 부자가 될 다른 대안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튤립 광풍은요, 1636년 9월 절정에 이릅니다. 한 달 동안 값이 몇 배가 오르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희귀품 중의 구근의 경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오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수그러들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구근을 먼저 사고사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직 땅에 묻혀 있어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구근을 상대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물 거래는요, 이 구근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겼고요. 1637년 1월에 벌어진 구근 경매에서는 아예 확인할 견본도 없이 사람들이 가격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희귀종이자 인기종이었던 비체로의 한 그루, 구근 하나의 거래에 쓰인 현물은요, 양도 시점에 완납대금 2,500플로린에 선물금으로 이 밀 이라스트, 돼지 4마리, 양 12마리, 포도주 2옥스헤드, 버터 4톤, 치즈 수천 파운드, 침대 1개, 그리고 은제컵 하나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광풍인 거죠. 이러한 거대한 열풍이 꺾이기 시작한 건요, 1637년도에 이르러서라고 합니다. 끝없이 치솟던 이 구근 가격은요, 점점 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끝없이 오를 거라 믿었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죠.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면서요, 튤립 구근의 가격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95%가 넘게 폭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튤립 거래에 쓰였던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요. 선물 계약을 했던 사람은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네덜란드 국민이 애지중지 기르던 튤립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죠. 이런 튤립 버블은요, 이후에 발생한 모든 버블의 표본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것이 돈이 됨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리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상품을 통해 돈을 벌자 이제는 너도 나도 몰려서 그 열풍에 가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상품의 가격은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면 누군가 더 비싸게 살 것이라는 믿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정확히는 이 누군가 비싸게 사줄 사람이 사라질 때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발빠른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너도 나도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간 올랐던 가격은 아주 빠른 속도로 폭락하게 됩니다. 21세기 경제에서도요, 여기저기 정말 많은 버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버블 현상은 특정 시점뿐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튤립 버블은요,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자 버블의 표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이 굵직한 화가들의 개인전입니다. 각 개성이 뚜렷한 화가들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산증인 김병기 화백의 60년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김병기 화백은요, 1950년대 초부터 서양 현대미술의 전개와 동시대의 흐름,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 아카데미즘과 전위, 구상과 추상을 주제로 많은 글을 발표하면서 논객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친 작가인데요. 화가로 논객으로 그의 최절정에 있던 시기는요, 1965년이라고 합니다. 평양 출신인 이 화백의 부친은요, 고희동과 김관호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일본 동경에서 서양화를 비운 김찬영이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화백은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 김환기와 유영국, 이중섭 등과 함께 초현실주의와 추상 등 1930년대 일본의 신흥미술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요. 한국전쟁 전인 1948년의 월남에서 줄곧 한국 추상미술의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후 이데올리기 전쟁의 틈에서 예술가이면서 활동가로 활달하게 활발했는데요. 윤명노와 최만린, 정상화, 임충섭과 조평위 등 많은 원로 화가들의 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98세인 그는요, 한 세기를 살아냈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삶과 예술의 의문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병기 화백 자체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전시에는요, 그의 화가 인생 전반에 걸친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가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한 세기를 살아낸 김병기 화백의 전시는요, 내년 3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건축가 조민석의 개인전입니다. 지난 6월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황금사자상의 주인공 조민석 매스스터디스 대표가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건축이 어렵고 하드웨어적이라는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요. 이번 전시에는 건축물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요, 건축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는요, 조 대표가 지난 12년간 진행한 69개 프로젝트의 도면과 모형, 드로잉 및 영상 등 총 283점이 전시됩니다. 삼성 플라토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번 건축 전시에서는요, 로비에 세워진 이 로댕의 지옥의 문 앞에 거대한 원형 건축물 링돔이 보이고요. 본격적인 전시장 입구에는 비포 앤 애프터라는 표시와 함께 조 대표가 관여한 건축물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건축에 담긴 스토리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되는 주요 작품으로는요, 픽셀하우스와 링돔, 그리고 실종된 매트릭스 부티크 모나코와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그리고 다음 스페이스 다던과 오설록 티스톤 이니스프리 등이 있습니다. 750개의 흘러풀을 엮어서 만든 지름 9m의 원형 임시구조물 링돔은요, 앞서 뉴욕과 밀라노, 요코하마 등에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원형의 강력한 기하학 형태로 고정하는 동시에 개방된 모호한 공간으로 치환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인데요. 이 전시 기간 동안 플라토의 로비 글라스 파빌리온은 링돔과 함께 이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되고요. 이 안에서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고도 합니다. 건축물의 완성 이전을 보여주는 이 비포 전시장은요, 건축가의 창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 속의 공간을 재현했습니다. 매스 스터디스의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온 듯도 한데요. 건물의 완성 후를 보여주는 애프터 전시장에는 이 무수한 타협과 충돌 끝에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 이 건축물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04G, 08D, 11E 같은 코드들이 벽면에 새겨져 있고요. 원형 테이블에는 이 매스 스터디스의 프로젝트를 소개된 학문적 연구 등 전문 서적과 대중적인 패션 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 대표는 세계적인 건축가 램 쿠라스의 OMA에서 근무하는 등 뉴욕과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고요. 2003년 매스 스터디스를 설립해 건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민석 개인전은요, 내년 2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한국 예술계에 큰 획을 그은 이 대작가들의 전시, 어찌 보면 대단한 작업을 하는 이들과 동시대인이라는 것이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그리고 가장 핫한 건축가의 전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시 기간이 넉넉하니까 한 번쯤 관람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S오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죠. 이 S오일 코드번호는 010950입니다. S오일의 정유 화학업종의 수익성 지표는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 경제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중순에는요, 유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 감소 사이클 진입에 따른 공급 부담 완화와 상대적인 원가 경쟁력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이 롯데케미칼은요, 납사 가격 하락에 대한 수익성 개선과 MEG 스프레드 상승,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들이 긍정적이고요. 금호석유는 ABS에 이어 BPA 수익성도 개선됐고 2015년 하반기 열병합 발전 설비 증설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편 S오일은요, 2015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산유국의 아시아 지역 OSP 하락으로 실질 마진이 개선됐기 때문에 2015년 연간으로 정유 사업이 영업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오일은 또한 지난 4일에요. 이 오펙의 원유 생산량 하루 3천만 배럴 유지 결정으로 OSP 인하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아람코의 아시아향 원유의 OSP는 2015년 낮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으로 연중에 이 정제 마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연간 영업이익은요, 9,028억 원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정유 부분의 재고 평가 손실 소멸과 OSP 하락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등으로 공급 과잉 시장에서 이 수익 발생 및 윤활기유 마진의 보합으로 연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S오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어쩌면 삶의 여정 자체가요, 상처가 생기고 아무는 과정의 무한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번 상처가 생겨본 적이 있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섣불리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요, 이 상처가 무서워서 사랑을 피하는 건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일 텐데요. 이런 모습에 대해 노래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 류시화 시인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류시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음이 금방 들켜버리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
중국 당나라의 시 중에는요, 이 전설의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어 2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잘 아는 둘은요, 서로에게 부족한 한쪽 눈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꼭 붙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 물고기가 죽게 되자 남은 비목어는 그 주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내 그 옆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류시화 시인의 이 시는요, 이 전설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외눈박이 물고기 2마리처럼 혼자 있을 땐 완전하지 못하지만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요, 상처받을까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면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준 만큼만 돌려주고 늘 서로를 탐색하기에 바쁜데요. 그래서 이 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도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을 보며 사랑한다면요, 서로가 지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외눈박이 물고기는요,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역시 언젠가는 더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기저기서 동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철 챙길 것 참 많은 계절이니까요. 이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